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재용 기술 위기 사직생 각오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원진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사직생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삼성 고전하고 있죠. 근데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직생의 태도로 기술 위기 이거 이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삼성다움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건희 전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내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얘기, 그 얘기에 버금갈 만한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비장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과연 삼성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1에서 1.5% 대폭 하향입니다. 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5%로 0.6%포인트 뚝 이 대폭 하향을 했다라는 거죠. 네, 대체 왜 하향을 한 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밑줄.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리스크다.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경쟁률 전망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발한 관세 전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과연 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세계 성장률 줄 하향, 한국도 0.6%포인트 하락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성장률이 다 줄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그래프를 같이 볼까요? 지금 OECD가 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부분인 건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4.7에서 4.8.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국이랑 딱히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미국 자체도 2.4에서 2.2로 좀 떨어지고요. 유럽연합 EU도 1.3에서 1.0으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떨어진 폭이 좀 크긴 크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큰 폭의 하향을 보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뿐이다라는 건 불편하지만 하지만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네. 미 국무 상호 관세 후 새 협정 한미 FTA도 타깃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상대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양자협정을 한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할 거다. 일괄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요걸 토대로 결국 무역협정, FTA 개별로 다시 체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 전공의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지금 의대 새 학기를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등록 안 하면 이거 제적할 수밖에 없어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 4명이 성명을 냈는데 진짜 피해자는 환자다. 이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 오만하기 그지없는 행동 아니겠느냐라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박단 이 전공의 대표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글을 또 올렸어요.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아 군 오폭 11일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다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엔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았다라는 거죠. 무인기가 착륙을 하다가 이 활주로 이 근처에 있는 헬기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죠. 자꾸 사고가 잦다라는 겁니다. 네. 이 자꾸 왜 사고가 나는 것이냐라는 이유 아마도 공군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하얗게 눈이 내린 이 강릉의 한 계단의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 넘어질라 조심해서 장갑도 끼고 이제 옆에 이 손잡이를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건 어제 강릉에 온 눈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제만 눈이 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눈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민석 기자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광화문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광화문에 눈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눈발이 굵게 날리면서 차들은 서행 중이고 제 뒤로 광화문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에는 많게는 11.9cm의 눈이 쌓였고 강원도 화천엔 14.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등엔 어제 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엔 최대 40cm, 서울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제설대책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와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절기상 춘분인 모레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전민석 기자. 네, 저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전 기자가 얘기를 한 걸 좀 들어보면 역대 가장 늦은 폭설주의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3월 중순에 폭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뭐 경전철이나 지하철 이런 운행 여부도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고 도로 상황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시고 출근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제만 눈이 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눈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민석 기자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광화문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광화문에 눈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눈발이 굵게 날리면서 차들은 서행 중이고 제 뒤로 광화문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에는 많게는 11.9cm의 눈이 쌓였고 강원도 화천엔 14.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등엔 어제 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엔 최대 40cm, 서울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제설대책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와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절기상 춘분인 모레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내가 알던 제자들 맞나?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이런 투쟁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같이 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성명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까요? 네.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 이 4명의 교수가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 이 비대위에 속했던 교수들이기도 하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한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75%는 월 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 근데 그들의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긴 하는 겁니까? 술기를 응급구조사, 간호사들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상당히 좀 긴 내용의 성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일부만 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물론 서울대의대 교수 전원은 아닙니다. 지금 4명의 성명이긴 한데 어쨌거나 긴 기간 뭐 대치 아닌 대치 국면을 좀 깨고 나온 성명이 제자들한테 오만하다, 돌아와라 라고 좀 꾸짖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강승규 의원님, 이런 내용의 성명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재용 삼성 회장의 네. 사직상의 반성,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의 의료계에 대한 성찰,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과 의료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의료계에도 지역 의료 체계, 필수 의료 체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의료 개혁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고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나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말 붕괴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의 어떤 성찰 그리고 또 우리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효과가 어쨌거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교수님들의 이런 성명, 어떻게 보면 부탁, 꾸짖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전공의 또 이 의대생들한테 전달이 됐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다. 라고 박단 지금 이 사직 전공의 대표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지금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한테 배우지 않았다. 나는 뭐 아까 술기를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한테 술기 배우지 않았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책 영상 보고 혼자 공부했다. 동료 전공의한테 물어가면서 눈치껏 익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인데 본인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걸 반성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니 당혹스럽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박단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승원 의원님. 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교수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지금 뭐 간호사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전공의 경험을 못해서 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전공이라든가 혹은 의대 신입생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굉장한 그 고민에 빠져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그 기초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현장에 가보면 사실 교수와 간호사분들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수술 날짜는 계속 지연돼 가고 있고 환자들도 긴 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와 대화 타협하고
순차적인 증원이라든가 혹은 공공의료 확보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한 10,000명인가요? 20,000명 증원을 목표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의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통해서 또 전공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 여야정 합의체가 빨리 결성이 되어서 이 네. 의료에도 참여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서 이것을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방안을 협의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 의원님, 안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로 해갖고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 듯 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또 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권에서 여야 의정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 의정 갈등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관련해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여당이 좀 중심이 되어서 네.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혹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만 너무 뭐랄까 대립이라든가 갈등 일으키는데 너무 몰입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좀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당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약간 정치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승규 의원님. 의료계가 지금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료 체계, 필수 의료 체계 무너졌기 때문에 의료계 필요하다는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대 증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소통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 등은 지금 의료 정체계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 이 또한 참여하는 측에서 너무 지나친 진영의 이익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도 오직 환자만을 보며 오직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할 때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꼭 여당만의 문제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누구 잘못이 더 크고 누구 탓인지를 일단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의정 갈등을 일단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정 갈등으로 뭐 응급실 퇴짜 맞고 진료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뉴 노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지라시에 가짜 뉴스까지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헌재 오늘 이윤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마지막 변수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대체 언제 나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여야 할 것 없이 전망은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이번 주에 날 게 좀 가장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선고를 하려면 보통 헌재 선고 전 기일 지정을 먼저 하죠. 근데 어제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국민일보 제목이죠. 오늘은 선고일 발표할까예요. 김승원 의원님. 네. 오늘은 선고일 지정할까요?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예, 네. 2시에 이제 헌재에서 되게 브리핑을 하는데 네. 꼭 그 시간에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14일 날 선고가 될 것이라는 모 언론 보도처럼 한 찌라시에 속아서 네. 이게 진짠가 하면서 안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역시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계속 참고 서면 형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 요거에 대한 답변도 실어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지금 결정문 초안이라든가 준비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인력들이 네.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바로바로 결정문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하지 않다.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두 가지 점이 지금 지연의 사유로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더 이상 감내할 만한 참을 만한 한도는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20일 혹은 21일 네. 선고가 날 것이다.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예상과 또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일단 20일, 21일에 날 것 같다는 전망보다는 바람에 좀 가깝다. 좀 이번 주 안에 좀 나면 좋겠다라는 뭐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 쪽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주장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좀 초안에 좀 담느라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 의원님 일단 헌재에서 결론이 나긴 있는 겁니까? 그 전속 재판관을 통해서 두 가지 의견에 네. 두 가지 결론의 초안을 다 작성해 놓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서로 평의를 통해서 밝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참고 소변을 통해서 계속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네. 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하느냐고 이제 근데 판결에 바로 가야 되는데 네. 가지 않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헌재에서 결론을 낼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 초안을 지금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 마지막 평의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되는 형식인데 지금 말씀은 결론이 났는데 추가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결정문을 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제 오늘이 지금 시기적으로 며칠인지 달력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18일인데 오늘 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요번 주 안에 좀 나지 않겠느냐. 아까 그래서 김승원 의원님은 20일, 21일 요때쯤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김대식 의원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8분들이 예. 각자 참 중대한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나. 참 이렇게 우리가 예. 열심히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동안에 헌재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희소도 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예. 금요일쯤 되면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21일 금요일에 아마 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께서는 언제 선고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평의 심리 내용이 중요하겠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네. 헌재 그동안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심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초단기간 내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가 아주 편향된 시각에서 진행된 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아마 헌재에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헌재에서 재판관들에 의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뭐 이번 주다 다음 주다 하는 것은 네. 다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평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에도 또 국민의 혼란을 주는 부분도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 이틀 빨리 하거나 일주일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거나 또 그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충분한 심리 그리고 그에 제대로 된 판결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언제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이 기일 지정도 안 되는 건 안에서 헌법재판관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예, 그 헌재의 편향성에 대해서 또 언급하신 부분은 저는 그거는 좀 지금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립이 너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근데 이의가 있다면 변론 재개라든가 그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고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러면 차분히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참고 서면을 통해서 약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참고 서면에 대해서는 끊고 이제 기존의 평의를 지금 고 노무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론 네. 종결이 21일째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그 계기를 헌재에서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강성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헌법재판관들끼리 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경론이 벌어진다라고는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두 분이 굉장히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제안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한두 분인지 네. 두세 분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8명인데 6명의 의견의 뜻이 같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되는 건데 한두 명이면 사실 큰 대세의 결론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이 미칠 수 없을 수 있지만 두세 명이라고 하면 또 이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한두 명의 약간 다른 얘기라고 한다면 큰 흐름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8대 0을 기대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마 5대 3이라든가 혹은 각하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빨리 헌재에서 더 결론을 신속하게 시기적절하게 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파면 선고할 때 네. 기각이 될 것으로 정보를 얻고 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잡는다든가 기각 후에 네. 그다음에 그 당일날 뭐 7단 케이크를 주문해서 파티를 열 준비까지 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본인들이 가진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꿈꾸고는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빨리 헌재에서 이런 그 예컨대 이제 정리해줄 때가 됐다. 예. 이게 이제 서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자꾸 이제 헌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네. 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일단 내가 받는 정보는 뭐 그러한데 하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어떻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야가 지금 다 얘기하는 바 전망하는 바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평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뭐 어딘가에서 어떤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민주당 측에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고요. 평결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탄핵 헌재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뭐 45분 변론이다, 뭐 초시계를 가져놨다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또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거라든지 불법 증거가 채택되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헌재는 단심제 아닙니까? 단심제가 이러한 부족한 어떤 내용 심리 등이 그대로 놔둔 채 결론이 냈을 때 네. 그것이야말로 국민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 통합에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이 지금 헌재의 큰 고민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강성규 의원님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지금 헌재 안에서 지금 논의가 어떤 얘기가 녹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건 탄핵 정국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길어진 탄핵 정국, 여당에선 선거 늦으면 혼란, 야당은 장외 집회 한계. 여야 모두 지금의 이 길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 상황에서 좀 내부적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찬반 갈등 확산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강성규 의원님.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자꾸 늦어지면 당내 뭐 탄핵 찬성, 반대 얘기가 좀 다른 목소리가 다른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지도부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빨리 어떤 헌재 결론이 빨리 나와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비상계엄 조치가 왜 내렸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제대로 헌재가 판결을 해야 대한민국이 래 제대로 될 텐데 여기에 그저 그냥 시일에 쫓기고 또는 어떤 한 부분의 의견만 존중을 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릴 때 그게 과연 혼란을 막고 통합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저런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라고 우리 지도부도 또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네.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지도부의 입장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까 거듭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야당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당. 선거 때까지 도보 행진한다는 이런 방침. 지금 계속 이제 국회에서 헌재까지 계속해서 이 도보 행진을 하고 있죠. 전략도 없이 몸만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전략 없이 몸만 쓰는 거 아니야? 언제 선거가 날지도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저희로서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네. 광화문에 나와서 국가의 안정을 바라면서 그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고 계신데 저희 정치인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면서 저희가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8km, 9km 정도를 걷는 것인데요. 뭐 이런 그 국민의 열망이 헌재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아무튼 또 그렇다고 저희가 헌재 가까이 가서 또 집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또 거기에는 이제 극 보수 단체들도 나와 네. 있고 그것이 또 이제 그 혼란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식도 하고 그다음에 삭발도 하고 있지만 또 뭐 예컨대 저 나름대로는 저는 정무위에 있는데 요새 홈플러스 사태라든가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하면서 또 필요로 하는 일은 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들과 마음을 함께한다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강 의원님. 지금 헌재 앞에 나와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시위하는 국민들 극우단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100만 명, 200만 명이 거리에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 극우로 몰아붙이는 순간 민주당이 국민에 멀어지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급격히 왜 여론에서 멀어지는지 이에 대한 그 답을 이런 데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극우가 아니고 아주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네. 짧게 김승원 의원님. 예. 아니 광장에 나오면 그러면 광장의 그 언어를 봐야 되는데 선관위, 뭐 공수처, 헌법재판소까지 때려 부수자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면서 자극하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그걸 극우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또 다시 한번 갈렸어요. 네. 여기 극우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를 극우라고 말하냐 그런 발언을 하는데 뭐 이런 지금 취지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말이 얹어지고요. 말이 붙고요. 자꾸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오늘 키워드가 뭐였죠? 가짜뉴스 지라시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전 재판관 말 안 되는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김승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14일 날 선고난다는 지라시를 받고 진짠가 인줄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각종 지라시 가짜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돌았던 속보가 있었어요. 이런 속보죠.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17일 오전 11시 시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합니다. 라고 딱 하니 뉴스 속보를 딱 박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속보 강성규 의원님 이런 속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저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진영의 논리를 어떤 형태로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가짜 뉴스가 천국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을 담당하는 미디어라든지 언론 많은 부분들이 우리 또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 등이 진실에 의해서 덮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을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만의 재판, 진실만의 어떤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지도층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해하고 있고 또 속상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에서 뭐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여기서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이 기사 URL이랑 보통 같이 오죠. 이 같이 와서 한번 눌러보면 뭐가 뜨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무 열받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죠. 자, 널리 퍼나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0명이 넘게 속으면 5만 원 상품권을 드려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김성원 의원님, 이젠 탄핵 선고가 좀 희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어떤 관심이고, 예, 좀 사실은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좀 제가 볼 땐 죄질도 나쁘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응하는 처벌이라든가 그런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또 가짜 뉴스 하면 이번 계엄 불법 계엄 관련해서는 예컨대 뭐 중국 스파이들이 우리 선거에 관여했다라든가 네. 뭐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80여 명이 잡혀서 미국으로 호송 중이라든가 이런 소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 자꾸 이런 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자꾸 독버섯처럼 자란다.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도 뭐 그런 주장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강 의원님. 29번의 탄핵을 민주당이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난 게 8대 0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도권이 우리 제도권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저희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가짜 뉴스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서로 다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가짜 뉴스 창궐에 본거장이 되었는지,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짜 뉴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짧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민주당 저희를 좌파 세력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인데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대화조차 안 하고 힘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그것부터가 이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든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뭐 지라시, 가짜 뉴스, 저기 지금 뭐 뉴스 속보 요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그야말로 뭐 카톡 문자로 나오는 각종 이른바 그야말로 지라시, 받은 글이라고 하죠. 이런 게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선고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해서 선고가 지연되는 거래. 라는 이런 얘기 아니면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거. 예. 요거 뭐 4대4. 뭐 지금 이미 판결이 뭐 4대4로 나뉘어졌어. 여기서 뭐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어떤 판결의 이 평의의 내용이 이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딱 도장 찍혀 있죠.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라시 가짜 뉴스가 막 돈다는 얘기 다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일 텐데, 근데 요 마지막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시위 관광 상품까지 외국인 구경거리 된 탄핵 찬반 집회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인천공항 서울역에서 내리면 사람 제일 많은 시위 장소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텔도 집회가 보이는 집회뷰 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 가이드가 국회를 얘기를 하면 여기가 계엄 현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집회 시위하는 데를 지나가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간다라는 거죠. 여기가 관광지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성규 의원님, 관광 상품이 된 탄핵 찬반 시위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이네요. 저 모습에 우리 네. 대한민국의 K-웨이브의 한 모습이 저렇게 투영되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경쟁력은 열정과 또 뭐든지 해내는 것인데, 지금 저런 모습이 관광 상품까지 간다는 그 희화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는 큰 국민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상품이 되었는데, 저런 부분 등이 희화에 대해서 상품되는 거 지속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혼란 수습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상품은 더 좋은 상품으로 우리의 그 해외에 소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혼란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김성원 의원님. 예, 저는 저기 외국인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는 조선일보의 시각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 불법 계엄으로 독재 국가가 될 뻔한 대한민국을 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저는 감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극우 보수 단체는 안 갈 거라고 저는 그쪽을 갖다가 안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K 민주주의도 네. 지금 굉장한 성과로 외국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좋은 결론을 맺으려면 역시 결론은 헌재에서 빨리 이번 주 내에 어떤 그 파면 결정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뭐 구경거리가 된 탄핵 찬반 집회다라는 이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계엄 상황에서 빨리 계엄을 해제한 K 민주주의, 이것도 자랑할 만한, 당연히 이 외국에 보여줘야 될 이 상황 아니겠느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생각이 좀 다 다를 수 있는 거겠죠. 네.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왜 등장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사진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양옆에 뭔가 시커먼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게 좀 예사롭지가 않죠. 이재명 대표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안인데, 국회 안을 갈 때도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 양 옆으로 지금 정말 이 체격도 좀 있고, 누가 봐도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엎어치기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호원들 2명이 지금 따라 붙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재명 대표 뭔가 협박, 테러, 위협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기사. 경찰 헌재 법원 겨냥글 177건 수사 착수. 살해 협박 이재명 신변 보호 요청도 협의하고 있다.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경찰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아직 경찰관은 뭔가 신변보호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경찰에 뭐 보호를 딱 받는다기보단 근데 그럼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지금 본 거는 민간 경호원을 민주당에서 고용을 한 겁니까? 일단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부산에서 그 정치 테러범에게 목에 어떤 칼을 맞고 흉기를. 거의 뭐 흉기를 맞고 지금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흉기 테러범도 지금 15년형을 받아서 지금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없던 일이 아니라 한번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던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이제 러시아제 권총을 HID 어떤 북파 공작원 오비들이 그를 입수를 해서 야당 대표 향후에 있을 어떤 대선 전국에서 유력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저격이라든지 테러를 하겠다라는 정보가 나오면 당연히 그게 그냥 뭐 해프닝으로 넘길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이다. 그게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걸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지금 지경입니다. 러시아장 권총 무슨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런 걸 매입해서 밀수를 해서 반입한 다음에 야당 대표를 저격할 것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고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는데 비상계엄을 우리가 겪었을 때 어떻게 됐죠? 버젓이 국방부 장관이 9월에 국회에 나와서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이런 나라에 해놓고 12월에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군이 국회에 들어왔고 군이 선관위로 들어갔고 이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작은 제보라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저는 이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이재명 대표를 더 경호를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를 하게끔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좀 옆에서 편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금 어떤 살해 협박으로 인해서 당연히 경호원 고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게 단순히 그냥 허투루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민간 경호원 고용해서 대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고 또 말을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졌다. 그러면서 행진 장애 집회에 다른 의원들, 보좌진, 참모진만 내보내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분은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 자작극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진짜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을 뭐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추정은 할 수 있죠. 뭐냐면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 만약에 있다면 정말 네.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테러 위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향한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테러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가짜 공포를 만들어서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물론 제보자가 자작을 한 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은 물론 또 의혹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그 맥락을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저도 사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비명계 또 그냥 일반 실무자들은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해요. 뭐 장외 집회, 도보, 행보, 행진 네. 그리고 뭐 이제 불법 천막까지 치면서 지금 이거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뭐 종로구 일대나 헌재에 쳐져 있는 민주당 불법 천막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법 위반인데 네. 이러한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막 이 장외 집회로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 특히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 이제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장애 집회를 할 명분이 없다. 또 이재명 대표도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당 전체가 자중하는 것이 맞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작이라고 얘기한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닌데 나 협박받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보 자체의 신빙성을 좀 믿을 수 없는 이게 뭐 주작, 자작이라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했다. 그리고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영주 대변인. 근데 이제 뭐 윤주진 대표 얘기하셨는데 비명계가 불만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당직자 보좌진들 불만 누구한테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저분 댁에 지금 온 국민이 이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런 거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분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지금 100일 넘게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거리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사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초반에는 나왔어요. 네. 초반에 나와서 같이 장애 집회를 했고 또 같이 도보행진도 했다가 이 당내에서 그 정보 개통에 좀 정통한 의원을 통해서 이런 첩보를 입수했고 네. 그게 예전에 우리 민주당 기억해 보십시오. 비상계엄 얘기 한참 떠들던 정보 개통에 정통했던 그 의원들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냐 저조차도 비판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말한 현실화가 됐는데 그분들이 또 이 첩보를 통해서 입수한 러시아 측 원청을 통해서 부파 공장원 오비들이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지 마세요 해야 되죠. 그들이 한번 맞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지만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고 해도 말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소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불만을 품을 수 있으나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게 뭐 자작극이라는 이 자작극 의혹이라는 얘기를 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장 사과하시라 아니면 법적 조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얘기에 다시 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물음표가 2개씩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견망지월, 적반하장, 주적, 심하다. 법률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메시지를 왜곡, 과잉 반응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니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나 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내부로부터 나오는 불만들을 잘 돌아보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보면 경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야 이 부분부터 일단 좀 짚고 넘어갈까요? 경찰 신고를 안 한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신변 협의를 보호 하죠. 조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고한 거 절차에 아니겠느냐? 따라서 앞서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봤지만 네. 경찰이 이 신변 보호에 대해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뭐 야당 대표가 어떻게 경찰력을 마음대로 동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아실 만한 분이 지금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본인이 말해놓고도 지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지금 한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중진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범이 있으면 그 테러범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다. 그러면 나중에 나경원 의원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백주 대낮에 한번 흉기에 찔려서 살아나 보셨다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누가 나중에 권총을 들고 살해하겠다는 그런 첩보를 하면 본인은 또 떳떳이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치인으로서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말씀드린 좀 과했던 부분을 좀 저희도 정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뭐 한번 당해보세요 이런 얘기의 취지의 얘기들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요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윤주진 위원님. 예. 나경원 의원이 뻔히 상황을 알면서 왜 과도하게 정치적 선동을 하느냐, 정치적 공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당했던 피습 테러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SNS 열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향한 신변을 위협하는 글 사실 한 5분만 뒤져보면요. 엄청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우발적으로 화풀이성으로 올리는 글과 정말 여기서 뭐 정보 라인 장교 출신의 제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아예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프로토콜이 뭡니까? 경찰이랑 협의도 좋습니다. 뭐 신변보호 강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가 야당 대표의 제1의 대선 주자의 행보까지 전면 스톱할 정도의 아주 그렇게 중요한 제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이 제보를 한 사람을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그 제보의 출처를 밝혀서 반드시 그 HID 뭐 북파공작원 오비 요원이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안 하느냐.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안 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제보를 자신들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 제보 자체가 애초부터 신빙성이 없는 것이거나 그럼 이게 아주 상식적인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주대장세 테러 없어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건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대표만 장애 집회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제보라면 이렇게 협의 정도가 아니라 즉각 경찰에 요청해서 찾아달라. 그리고 처벌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이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빨리 누군지 용의자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속도를 내지 않는 거냐. 왜? 거기에 약간 의문을 또 제기를 하는 좀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 선생님 짧게. 속도를 야당에서 냅니까? 경찰에서 내야지. 그럼 경찰이 질책하세요. 그리고 아까 나경원한테 당해보세요라는 말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치텔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지금 아무리 정적을 공격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 얘기는 역지사지의 얘기의 취지였었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주셨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문자냐? 2023년 7월 10일 명태균이에요. 무덥고 습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누구한테 보냈냐? 홍준표 시장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라고 답을 했고 명태균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5일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명태균 씨가 문자를 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땡큐.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서용교 의원이 직접 판례를 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 거라도 있으면 꽈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땡큐라고 넣었습니다. 요 증거가 나오자 홍준표가 이야기합니다. 범죄 저지른 거 있으면 내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소환해서 낱낱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소환하라. 소환하라. 네, 서영교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보낸 문자다. 문자를 보니 이거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홍준표 시장이 즉각 또 반박을 합니다.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으로 답장하는 게 통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는 건 맞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 둔 일이 없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겨우 그렇게 뜸들이다가 찾아낸 게 요거예요. 계속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으면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찌찌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조금 궁색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란 건 죄라고도 바꾸어서 치환할 수 있죠. 네. 정치적 죄가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뭐냐?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랬어요? 명태균 씨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근데 뭐 아예 모르지는 않지만 사기꾼을 곁에 둔 적 없다. 근데 알긴 아는데 아예 각별히 지내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를 아예 그냥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섞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기꾼은 말이야. 사기꾼하고 말 섞으면 됩니까?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땡큐가 아니에요. 네.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그걸 보냈잖아요. 23년 7월입니다. 네. 그럼 21년은 땡큐고 23년 7월은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사기꾼 곁에 두지 않는데 21년에 땡큐하고 23년에 2년 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부를 묻잖아요. 그 사기꾼한테 안부를 물으면 그게 곁에 두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손 안 댔으면.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대신했으면 법률적 책임은 없겠으나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솔직해져야 된다. 정치인은 솔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국민들에게.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홍준표 시장 나는 2023년에 공개한 그 문자 내용에 주목한다.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곁에 뒀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홍 시장이 과거에 지난 2월이었죠. 뭐 네. 황금폰 한번 까봐라. 뭐 카톡 한 줄 나오나 보자.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되게 확실히 차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카톡이 한두 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색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게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는요, 사실은 명태균과 같은 존재는 정말 수두룩입니다. 수두룩합니다. 네. 그렇게 정치인에 접근해서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럼 나한테 뭘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생태계상 그런 사람들을 100% 걸러낼 수가 없어요. 늘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주변에 꼬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명태균 씨와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그 사람과 정말 범죄를 공모했느냐, 정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함께 했느냐, 이것을 국민들께서 봐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명태균과 연락했다, 이거는 전혀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죠. 연락했으니까 당연히 범죄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여당의 잠룡들을 지금 주저앉히기 위한 그러한 정치 공세이지 정말 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인은 두 가지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 책임이라고 말한 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법적 책임은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더 변호를 하자면 네. 사실 홍 시장님 같은 정말 지난 거의 30년 넘게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주변에 서로 문자 좀 주고받고 카톡으로 안부 묻고 또 연락 오면은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분들이 솔직히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일 겁니다. 아마 정말 저는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명태균 씨가 기억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자기는 명태균 씨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기억을 복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사람들, 지역구 정치인들도요, 여러분도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답장 아마 받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뭔가 했어, 작당했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뭐 황금폰이 지금 딱 검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황금폰 3개 그리고 뭐 이 로봇 모양의 이 USB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봅니다. 마지막 인물.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왜 등장을 한 건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MB만한 안철수 국민통합 지혜 필요, 조계사간 한동훈 작금 상황 책임 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사를 찾아서 이 총무원장님을 만났는데 총무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당의 그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정규계 어른들께도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네, 지금의 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빚어지는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이 여진,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도 물론 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당신도 같이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총무원장님이 지적, 뭐 비판 이런 말씀을 좀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제 책임이 큽니다. 국민들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잘 마무리가 되는 부분으로 보였는데 총무원장님 말고 총무부장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정치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 내공이 생긴 다음에 이제 제절로 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보시면 검찰에 오래 계시다가 인재풀이 하는 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기 좀 총무부장님이 정치는 내공이 생긴 다음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도 검찰에 오래 있다가 오시니까 한 영역에만 있다 오시니까 인재풀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영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이 서영주 대변인님. 네. 한동훈 전 대표 얼굴에 만감이 약간 교차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내공 생긴 다음에 해야 된다? 만감보다는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움을 저는 받습니다. 당황스러움. 그렇지, 나는 정치 초심자야. 내가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래도 되나? 좀 당황하는 느낌인데요. 총무원장님이야 좀 덕담의 어떤 얘기를 했다면 총무부장님은 아무래도 좀 그 거침없는 현실 인식을 좀 해라.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런 자세는 훌륭하나 사실상 본인이 어떤 다음 대권에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로서 나섰을 때 당신부터 한번 돌아봐라. 당신이 그러게 모시던 형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가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듯이 당신도 내공이 충분한지를 돌아봐야만 정치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당황스러울 수는 있으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 말을 곱씹어 보고 네.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얼굴은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당황했던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윤주진 위원님 내공이라는 게 어느 날 딱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데 지금 내공을 좀 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저의 해석은 네. 저의 해석입니다. 이번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공은요 절대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이 내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 스타 검사,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 이른바 벼락 출세를 거듭하면서 늘 어디 가나 칭찬만 받고 환호만 받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저기 가서 욕도 먹고 비난도 받는데 저는 이 진우순이가 성환스님 두 분 다 사실 뼈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비상계엄 당시에 여권 내부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된 데 매우 큰 작용을 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딱 지적을 한 것이고
반면 성화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 국민들이 보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각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일 수 있죠. 네. 정말 대통령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단 1년밖에 안 돼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까? 국민들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씹어서 넘겼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